업체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지 믿었다가는 TV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매립을 할 때 이건 꼭 체크해 보세요. 세탁기 배지 이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달러 대표 박장호입니다. 제가 인테리어 경력이 30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한 4천여 개 현장을 설계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인테리어 할 때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진으로는 좋아 보여서 했는데 막상 살다 보면 불편하다든지 자꾸 고장내서 결국은 다 뜯고 재시공하는 경우를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인테리어 예산이라는 게 언제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내 지갑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들은 절대 자기 집에 안 하는 인테리어 9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성공적인 인테리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싱크볼 저라면 절대 안 씁니다. 요즘 유행하는 사각 싱크볼 설거지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편해서 누구나 좋아하는 아이템인데요. 생각 없이 아무거나 골랐다가는 매일 쓰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은 싱크볼 고르는 기준 4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두께입니다. 스텐 두께가 1.2mm인 제품을 고르세요. 수전 타공이 있거나 수세미통이 달린 싱크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싱크볼은 두께가 0.6mm밖에 안 됩니다. 두께가 얇으니까 설거지할 때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소리가 꽤 커서 옆에서 뭐라고 해도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얇은 싱크볼을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싱크볼 두께는 0.6에서 1.5mm까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1.6mm 이상 제품을 추천드리는데요. 강판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물 떨어지는 소음이 훨씬 적고 내구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싱크볼을 고르실 때 두께를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방음 패드예요. 싱크볼 바닥부터 측면까지 완전히 감싸는 방음 패드가 부착된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이 패드가 있으면 소음을 최소 25%까지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모서리인데요. 사각볼이 처음 나왔을 때는 코너가 완전 직각인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모서리를 청소하기 힘들다는 컴플레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라운드를 넣은 싱크볼이 출시했는데 요즘 R값도 5에서부터 20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라운드 값은 기능보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R값이 작을수록 날렵한 느낌이 드는 반면 R값이 커질수록 부드러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방 인테리어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싱크볼 깊이인데요. 물 튀는 현상을 확실하게 방지하려면 싱크볼 깊이도 신경 써서 고르셔야 합니다. 190은 돼야 물 튀는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대표님이 추천하는 싱크볼은 뭔가요? 저는 백조 깜포르테를 추천합니다. 깜포르테가 좋은지는 대부분 아시는데 종류가 다양하다는 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같은 깜포르테라도 제품 크기도 다르고 R값도 다르고 두께도 1.2mm에서 1.5mm까지 있고 생산 방식도 프레스형이 있고 용접 방식도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깜포르테 860이거든요. 방음 패드, 엠보 코팅, 항균 코팅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레이어드 형식의 8501도 추천드립니다. 이 싱크볼은 단턱이 있어 메쉬망이라든지 트레이에 과일을 씻거나 헹구기 편해요. 벽걸이 TV 완전 매립 그냥 하지 마세요. 벽걸이 TV를 그냥 냅다 벽에 걸면 옆에서 봤을 때 브라켓이나 전선이 그대로 노출돼서 쫄대를 가려야 하는데요. 이게 참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TV를 벽에 매립하는 걸 대부분 선호합니다. 매립 방식은 크게 2가지인데요. TV 전체를 벽 안에 매립하는 완전 매립과 브라켓만 매립하는 반매립이 있어요. 완전 매립을 하는 경우 TV를 교체할 때 TV 사이즈에 맞춰 벽면 전체를 재시공해야 합니다. 또 벽면과 TV가 딱 맞물리다 보니 밀폐 공간 내부 발열로 기기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고 셋톱박스가 매립 벽면에 위치할 경우 리모컨 작동이 잘 안 된다는 불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 매립보다는 반매립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반매립을 할 때 이건 꼭 체크해 보세요. 먼저 반매립 박스 크기를 잘 짜야 합니다. 업체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지 믿었다가는 TV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매립 박스는 좌우 양옆을 TV보다 10cm씩 줄여서 타공하고 깊이는 대략 10cm 정도로 만드는데요. TV 벽지 옆면이나 바닥면에 콘센트를 만들 때 콘센트 자체 길이가 7cm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10cm를 잡아주는 거예요. TV 브라켓까지 숨기려면 이 정도 깊이는 필요합니다. 공유기라든지 기타 기기를 같이 매립한다면 공유기 크기를 파악해서 깊이를 조정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TV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보통 75cm 내외로 잡는데요. 반매립 형태를 만들고 나면 위아래 위치 유용이 어렵기 때문에 반매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꼭 현장에서 설치 높낮이를 확인하고 시뮬레이션까지 해보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사용하는 TV 모델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TV 뒷면 모양 때문에 반매립으로 만들어 놓은 벽체에 TV가 안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는 얼마 전에 진행했던 현장인데요. 뒷면에 볼록하게 돌출된 형태라서 원래 저희가 제작해 놓은 박스에서 조금 올려서 설치해 매립되긴 했지만 뒷면이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 돈 들여서 벽체를 다 만들어 놓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TV 뒷면 형태를 먼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출시된 삼성 TV 프라임 모델은 콘센트만 TV 뒷면에 가려진다면 반매립 없이도 TV가 튀어나오지 않게 액자처럼 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샤시 교체, 이걸 모르면 2천만 원 날릴 수 있습니다.
샤시를 교체했는데도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핀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호만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단열 작업을 같이 해줘야 해요. 샤시 교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창호를 교체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집 전체의 단열을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발코니를 터서 거실과 합치는 구조가 되다 보니 외벽과 맞닿는 면이 훨씬 넓어지거든요. 이면 전체에 단열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창호를 아무리 좋은 걸 써도 벽면에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미 확장된 상태에서 창호를 교체하는 경우예요.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기확장된 공간은 창호 주변부 단열을 뜯어내고 새로 꼼꼼히 다시 시공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기확장된 부분의 단열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바닥엔 난방 배관이 아예 안 깔려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막상 철거해보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재확장에 단열까지 다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집을 매매할 때 확장되어 있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은 공사 전 현장 점검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세 번째, 확장이 안 된 발코니 창호를 교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단열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 반드시 확인할 게 있는데요. 기존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면 창호 교체 전에 곰팡이 제거 작업을 먼저 해야 하고, 샤시터 가부에 크랙이 생긴 곳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크랙은 그냥 두면 빗물이 스며들어서 아랫집 누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드시 실란트로 크랙을 메군 후 방수 처리를 해주고 결로와 습기를 차단하는 기초 공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잔소리 같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창호를 교체하면 기밀성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환기가 안 되면 내부 습도가 높아집니다. 가습기를 과하게 쓰거나 환기를 자주 안 시키면 창호를 교체하고 단열 공사를 해도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창호 교체가 만능은 아닙니다.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해요. 히든도어 무작정 따라오면 망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서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히든도어인데요. 예전에는 목수들이 현장에서 만들어서 숙련도에 따라 마감 품질이 크게 차이가 났지만 요즘 완제품들이 나오면서 상향 품질화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모르고 우리 집에 적용했다가는 예쁜 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히든도어는 문틀 상부에 도어 클로저가 달린 형태예요. 80도에서 120도 정도가 개폐되고 속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거실 쪽을 히든도어 설치했을 때는 밀고 들어가는 형태라 공용불은 손잡이 없이 깔끔한 모양이 나오지만 방 안쪽에 손잡이를 작게라도 반드시 만들어야 해요. 안 그러면 문을 잠길 수 없어서 누가 오기 전에는 방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상부 매립형 클로저 형태의 히든도어를 설치하게 되면 문을 열 때 상단에 경첩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럴 때 히든 경첩으로 하게 되면 문을 열어놔도 정말 깔끔한데요. 이렇게 하면 비용은 문과 문틀, 도어 클로저와 랩핑 마감 비용까지 포함해서 대략 17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 형태는 플로어 힌지를 사용하는 히든도어인데요. 플로어 힌지는 180도로 문이 개방되는 형태입니다. 천장과 바닥에 경첩을 고정해서 꽤 안정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 거실에서 밀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방에서도 밀고 나올 수 있어서 손잡이 없이 개폐가 자유로운 도어입니다. 다만 힌지를 시공하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난방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는 피해야 해요. 공간이 설치된 현장이라면 배관 위치를 이동하기 어려우니 힌지 시공 위치를 바꿔야 하고, 엑셀 배관이라면 배관을 유동적으로 이동해서 힌지를 원하는 위치에 시공할 수 있습니다. 플로어 힌지로 히든도어를 만들면 상부 매립 도어 클로저 방식보다 70만 원 절감됩니다. 가장 가성비가 좋은 히든도어는 일반 경첩을 사용하는 건데요. 문손과 주위 벽체를 히든도어 형태로 마감하고 손잡이를 다는 겁니다. 일반 경첩으로 제작한 히든도어는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고 손잡이를 달아서 직접 닫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돌출된 손잡이 때문에 히든도어 느낌이 덜할 수 있지만 비용이 85만 원 정도로 다른 히든도어보다 저렴합니다. 시공 편의성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요즘은 이렇게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방 폴딩도어, 무작정 남들 따라하면 망합니다. 주방 지저분할 때 문을 닫아두면 깔끔하겠다 싶어서 이런 폴딩도어 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현장이 10년도 훨씬 더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싱크대를 싹 가리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폴딩 도어는 닫아두면 깔끔하고 예쁘지만 열었을 때는 도어가 겹치는 만큼 공간을 잡아먹는 데다가 접힌 상태에 문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동선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도어를 완전히 접어서 수납하는 포켓 도어를 주로 사용해요. 그런데 저런 가구들 튼튼할까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포켓 도어도 하드웨어를 잘못 쓰면 비싼 돈 주고 크게 후회할 수 있는데요. 폴딩 포켓 도어는 가구 자체에 무게도 있고 문 자체를 움직여야 하는 거다 보니 그만큼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싸구려 하드웨어는 버티지 못해요. 제가 추천하는 건 블룸에서 나온 레벨거 듀오 폴딩 포켓 도어 제품이에요. 저희가 블룸 하드웨어를 고집하는 이유는 몇 년이 지났는데도 AS 접수된 적이 없고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는 여러 현장에 시공했는데 고객분들도 다들 만족하시더라고요. 이런 포켓 도어를 생각하시면 꼭 블룸 하드웨어를 사용하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욕실 천장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SMC 쓰세요. 욕실 천장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유지 관리에 있어서 SMC만큼 좋은 게 없어요.
SMC 천장은 플라스틱 소재라 습기에 노출돼도 썩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은 목공 작업으로 간접 등팍수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예쁩니다. 도장 마감의 경우 윗집에서 누수라도 생기면 이후 관리가 정말 어려워요. 실제로 저희가 공사했던 집 윗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천장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천장을 다 뜯고 목공 재시공부터 도장까지 이미 살고 있는 집에서 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공사라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이노솔은 PVC 특수 원단을 브라켓에 거는 방식으로 시공하는데요. 이게 천이다 보니 점공부를 따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간단히 점검하려고 해도 전문가를 불러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떼었다가 재설치는 가능하지만 윗집 누수가 생기면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노솔을 정말 추천드리지 않아요. 간혹 SMC가 번들거리기 때문에 선택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무광 제품도 나오기 때문에 비용과 관리 편의성을 생각하면 무조건 SMC 천장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졸리컷, 여기에 하면 망합니다. 졸리컷 시공이란 타일 모서리를 45도로 깎아 타일끼리 맞물리게 해서 별도의 마감재 없이 깔끔하게 마감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졸리컷은 욕실에 자주 사용하는데요. 욕조 에이프런이나 타일 세면대를 만들 땐 요즘 졸리컷을 안 하는 곳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현관 디딤석을 졸리컷을 시공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현관 디딤석은 말 그대로 발을 디뎌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중을 잘 견뎌야 해요. 그런데 졸리컷을 시공하면 모서리가 잘 깨져서 현관은 꼭 풀바디 타입으로 시공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후회 없는 현관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디딤석을 시공할 때는 현관 바닥재와 동일한 타일을 써야 현관이 훨씬 넓어 보여요. 또 현관을 더 넓게 만들려고 디딤석을 좁게 시공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디딤석 깊이는 못해도 450mm는 잡으시면 좋습니다. 보통 계단 뎁스가 250mm 내외니까 그거보다 조금 넉넉하게 잡는 게 사용하기 편해요. 마지막으로 다른 곳은 몰라도 현관은 최대한 넓은 타일로 시공하면 좋겠어요. 600에 1200이나 900에 900은 돼야 매지 라인이 덜 보여서 청소도 용이하고 시각적으로도 깔끔해 보입니다. 현관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대형 타일을 쓴다고 비용이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세탁기 배지, 이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인테리어 할 때 세탁기나 건조기를 발코니에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빗물이 내려가는 우수관에 세탁기 배관을 연결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기존에 쓰던 자리라서 그냥 연결한다든지 따로 설비 공사 비용이 드니까 그냥 쓰는 건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 배관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오수관, 다른 하나는 우수관입니다. 오수관은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배관이어서 하수종물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우수관은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을 배출하는 배관이기 때문에 정수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아파트 발코니를 보면 오수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수관만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탁을 하고 난 더러운 물이 우수관을 타고 내려가면 저층에 거주하시는 분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우수관에서 거품 섞인 더러운 물이 발코니에 흥건하게 고이기도 하고, 한겨울 동파로 우수관이 막혀 물이 집 안으로 넘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오수관이 없는 발코니에 세탁기를 놓고 싶다면 반드시 원래 오수관이 있는 곳에 배관을 연결하는 설비 공사를 해줘야 합니다. 주방이나 욕실에 가까워서 상하수도 설비 공사가 용이하다면 워시타워 위치를 드레스룸으로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드레스룸에 워시타워를 설치하면 세탁할 옷을 바로 세탁기에 넣거나 건조된 옷도 바로 드레스룸에 정리할 수 있어서 동선이 정말 편해집니다. 홈파기 난방 배관, 저희 집이라면 절대 안 합니다. 홈파기 공사가 공사기간도 짧고 비용도 올 철거에 비해 저렴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도 몇 번 시공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따뜻하지 않아요. 홈파기 공사는 먼저 기존 배관에 물을 다 빼낸 다음 공사할 곳에 금을 그어놓고 그 선을 따라 배관을 묻을 홈을 파냅니다. 평일에 따라 하루에 끝나는 곳도 있지만 여기까지가 보통 첫날 작업이에요. 이튿날 엑셀 배관을 홈 사이사이에 끼워 넣고 그 홈만큼 미장 작업을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홈파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 난방 공사를 할 때는 단열재와 콩자갈을 깔고 배관을 설치해서 연료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데, 홈파기는 그냥 배관만 씹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를 틀면 열은 금방 올라오는데 냄비처럼 금방 따뜻해졌다가 열이 오래 보존되지 못하고 금방 식어버립니다. 배관이 깔린 부분은 확연하게 따뜻하고 안 깔린 부분은 서늘한 거예요. 또 홈 위에만 살짝 덮는 정도의 미장이기 때문에 마르고 나서 크랙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구축 아파트의 경우엔 기존 바닥면에 평탄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는데, 전체 철거후 난방 배관을 새로 깔면 바닥면을 다시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홈파기 시공으로는 그런 단차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용면을 따지면 전체 철거 후 난방 배관 공사를 하는 것보다 홈파기 시공의 금액이 10% 정도 저렴합니다. 공사 기간이 정말 부족해서 시공 횟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전체 철거 후 배관 교체 공사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인테리어는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결정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인데 공사할 때는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 각 항목들을 꼼꼼히 따져볼 여유가 없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항목만 피하셔도 손해보지 않는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달러 대표 박장호였습니다.